안전벨트 매세요. 하고 달립니다. 그야말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보러 갔는데 일어나지 못한 거죠. 죽어서도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흥 어떤 시민 계급?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단 말이야. 중세 시대 최고의 발명품을 한 가지만 골라라? 그건 연옥이다. 소장품을 시작하는,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 종합병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키 아요. 작가님, 이번 준비하신 소장품은 뭔가요? 그야말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원더풀 라이프라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 영화 잡지 신의 21에서 네. 저보고 100년 넘게 되는 영화 역사상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 10작품을 골라달라. 올타임 베스트. 네, 올타임 베스트 중에 하나로 넣었기도 했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영화에서 물어보는 질문, 당신 기억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하나만 골라달라라는 것이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를 고른다는 뜻은 그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고르는 순간이니까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모든 걸 다 잊는다는 게 전제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낼 때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는 책을 냈는데, 네. 그 제목을 떠올리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이 바로 이 원더풀 라이프 때문이에요. 진짜 좋은 영화는 극장을 바깥을 나설 때 2번째로 제대로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때 이제 외국의 썬댄스 영화제라는 데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영화가 2번째 영화였는데 무명에 가까웠고요. 네. 소리를 읽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시놉시스가. 그래서 보러 갔는데 일어나지 못한 거죠.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제 인생의 단계와 이 영화의 경험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이 됐습니다. 근데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한테 이제 여러 번 사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더풀 라이프니까 고레이다 히로카즈라고 썼죠. 이건 네. 2019년에 하신 거고요. 네. 여기 보면 2011년 12월에 받은 거예요. 초기에 받은 건데요.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원더풀 라이프의 일본에서 나온 촬영 기록을 담은 메이킹북. 책인가요? 네,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작가님 이건데, 최애 소장품이죠. 이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이제 라디오스타라는 데를 출연했을 때 갖고 가서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을 이제 만났을 때 가장 최근에 작년 말이었었죠. 뭘 가져갈까 하다가 이 영화가, 결국은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의자에 관객을 초대하면서 빈 의자를 비추는 영화가 끝나거든요. 결국은 관객을 의자에 앉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의자다! 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고풍스러운 의자를 구했고요. 저는 그냥 사인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또 워낙 다정하세요. 제가 말했던 어떤 취지를 들으시고 나서 여기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일본어로 한번 읽어주시면은. 저는 일본어를 못 읽지만 물어보니까 원더풀 라이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고래, 네. 이렇게 직접 적어주셨죠. 이승이 끝나면 바로 저승, 혹은 바로 천국과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문화권에서 이 사이에 일종의 점이지대, 이행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대 문서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 사자에서,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저승 가는 길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승에서 저승까지 가려면 그때 사이에서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막 주문도 외워야 되고 길을 찾아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잘 가라고 사자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부장품으로 넣어주는 거죠. 파라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고 두꺼운 책을 쓰는 거예요. 사자가 어떻게 해야지 저승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넣어주면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간다. 이게 사자에서 내용이거든요. 일반 서민들 중에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에서를 예를 들면 3장으로 쓰는 거예요. 50페이지로 써야 되는 그 안내문이 지도가 3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고생하겠죠?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느냐? 사자에서를 못 넣죠. 그러면 죽은 길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 되겠죠. 죽어서도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말하는 그런 문서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티베트니까 이제 거대하게 본다면 인도와 이제 아시아 쪽에서 윤회 사상이 지배했던 무슨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생으로 되기 전까지 자기가 이전 생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보게 하는 그 내용이 또 역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나 미련이라는 걸 보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죽은 자의 옆에서 이 가족들, 식구들이 계속 그 말을 읽어줘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후손들이 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굿도 그렇잖아요. 네. 굿도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현생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집트 사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이기도 하고 오늘 얘기의 핵심인 것이 바로 연옥이다. 단테가 실존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신곡이 3부작이거든요. 네. 보면 제일 먼저 읽으면 지옥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연옥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곡을 읽어보시면 연옥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있는데, 연옥이
7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산 모양이에요. 네. 그 산을 차근차근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7층이 각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7가지 죄악이 상징돼요. 예를 들면 영화 바로 세븐 보시면 그 세븐의 7이라는 뜻이 나태, 뭐 질투, 탐식 뭐 이런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죄를 씻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곳이 바로 연옥으로 이제 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게 되죠. 3부작 중에서 지옥과 연옥의 경우를 단테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인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두 군데를 다니게 되는데 아니 기왕 같이 다니는 거 천국까지 안내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천국이 되면 베르길리우스는 천국까지는 안 가고 천국편만 유달리 따로 단테가 평생에 걸쳐 사랑했던 그 유명한 바로 베아트리체가 천국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베르길리우스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베르길리우스는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고대의 시인이니까. 아, 이 베르길리우스는 굉장히 신실하게 제대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느냐?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연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 때문에.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버려진 성경 8권인가요? 9권인가요? 이걸로 만든 그 같은 작품이에요. 성경책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간판, 일로 가면 천국, 예. 여기로 가면 지옥인데 그 사이에 여기가 연옥이에요? 보시면 네, 풀가토리라고 써 있는데 라틴어로 연옥이란 뜻이죠. 아, 이 사람은 사제니까 이 지금 가방을 깔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걸 형상화한 거죠. 연옥이라는 관념이 종교사에서 보면 한 5세기쯤에 생겼어요. 리옹에서 거대한 공의회가 열렸던 게 13세기에 있었는데 그때 연옥이 제대로 구체화되어서 교리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관념을 종교적으로 뺀다면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가톨릭 사람들한테는 연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는 오늘 논의하지 말자는 거죠. 이 아나락바의 르고프 같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중세 시대 최고의 발명품을 한 가지만 골라라? 그건 연옥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돈이라는 것을 악과 비슷하게 봤단 말이에요. 네. 가장 안 좋은 직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리대금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세 시대에는 아직 상업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고 이 장원이 있고 중세 영주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자급자족 경제였단 말이에요. 네. 또 한 가지 관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자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돈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투자할 자본이라는 생각 자체를 중세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공공한 사람한테 재화를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그것을 이자를 받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맹화를 보통 경제사가들이 언제로 시작하느냐? 예를 들면 북이탈리아의 자치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너무 중요했어요. 이런 상업자본을 갖게 된 신흥 어떤 시민계급, 중간계급들이 생겨나는데 꼭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단 말이야? 이들이 교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락파 같은 데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옥은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 죄를 다 씻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도라는 관념이 생겨났어요. 부자들이 죽기 전에 돈을 교회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특정한 날을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신 기도할 권리를 돈 주고 사요.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씬 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죽은 자의 시신 위에다 소금하고 빵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럼 장례 절차 중에서 씬 이터인 사람이 와요. 그래서 몰래 그 소금과 빵을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씬 이터, 죄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감경이 된 거예요. 연옥이라는 어떤 것들을 발명함으로써 돈에 대해서 죄악시했던 관념을 벗겨주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중간계급들이 자본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게 되었고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이 가톨릭에서 정식 교리로 채택된 게 13세기예요. 이때는 연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었어도 정확한 믿음으로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연옥이라는 관념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바로 그거 같은 거네요. 신곡이에요. 네. 그럼 신곡에 썼던 단테는 어디 사람이냐? 피렌체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렌체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가장 자본주의 초기의 맹화가 가장 활발하게 삭트였던 북이탈리아의 대표 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피렌체 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중상주의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책이 바로 신곡이다. 이번엔 반대로 개신교에서 그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16세기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생겼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잖아요. 네. 이 서유럽의 역사에서 사실은 루터보다도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 사람은 칼뱅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독교 형태가 장로교회잖아요. 네. 장로교회도 칼뱅주의의 일파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만든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청교도도 칼뱅주의의 일파예요. 이 칼뱅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의 교리가 뭔가 하면 예정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지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개신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를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속에서의 근검한 절약과 노동으로 자기가 성공했으면 그걸로 신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관념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더 이전에 비해서 긍정적인 관념으로 바뀌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칼뱅주의는 굉장히 금욕적이면서 절약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열심히 해서 4시간만 해도 되는 걸 예를 들면 6시간 하고 8시간 하고 10시간 일을 하고, 왜냐하면 노동이 중요해서 신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절약을 한단 말이에요. 모은단 말이에요. 돈을 안 쓰고 모으니까 뭐가 가능해지느냐? 자본이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노동을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느냐? 초과 이윤이 생기죠. 자본주의 핵심은 초과 이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위한 종잣돈이 자본이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연옥에 관한 어떤 인간의 관념이 이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발흥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 나만 일어나? 네. 네, 이렇게 꽁트까지 소화해봤습니다. 네. 효과음 잘 넣어주시고요. 네네, 무슨 재밌는 놀이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원복 원샷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이에요. 네. 시집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시집들이 쫙 모여 있죠. 많네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문학과지성사에 나온 시인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한 550권쯤 되는데 저한테 네. 한 2, 300권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음사나 문학동네나 창비 시집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세트예요. 다 이거 그렇죠. 네. 어쨌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년 전에 나왔던 연옥의 봄. 네, 연옥으로 오늘 딱 골랐습니다. 네. 황동규 시집. 황동규 시인 참 좋아하고요. 골랐는데 이 책을 지금부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 네, 황동규 시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황순원 그 소설가 아시는데 그 아드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근데 이 황동규 시인께서 이제 1938년생인데 사실 이 시집을 낸 게 4년 전이니까 거의 80살에 가까운 시절에 썼던 비교적 최근의 그런 시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8월의 크리스마스의 모티브를 제공하기도 했고, 원래 그 8월의 크리스마스가 제목이 즐거운 편지였었거든요. 그 즐거운 편지라는 시 자체가 황동규 시인이 고등학교 때 썼던 시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신 분인데, 어쨌건 이 책을 보게 되면 연옥의 봄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연옥의 봄이라는 연작시 1편부터 4편까지가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단테 신곡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황동규 시인이 이제 80세의 안팎의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의 갈 길을 예상하면서 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자체는 굉장히 감각과 이 감촉 같은 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까지 아주 살아 숨쉬는 그런 시집을 쓰시게 된 거죠.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실패. 아, 네. 어쨌건 우리 황동규 시인의 이 시집을 어떻게 일본에 말하겠습니까? 근데 뭐 또 이게 또 이 묘미이기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문지 시인선에 일본을 낸 사람이 바로 황동규 시인이에요. 네. 긴 세월 동안 활약하고 계시는 멋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시죠. BTV에서 원더풀 라이프 이동진의 라이브 투어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뭐 영화당 보시는 것도 좋고. 아우, 그렇죠.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영화 많고요. 그중에 일단 몇 편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네. 오늘 말씀드렸던 원더풀 라이프, 최고 걸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걸어도 네.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팬들을 만들게 된 역시 걸작이죠. 아무도 모른다 같은 작품. 또 가장 최근에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까지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一番人生の中で印象に残った大切な思い出を一つだけ
選んで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私たちが再現しました皆さんの記憶を見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その記憶が鮮明によみがえったまさにその瞬間、皆さんはあちらへ向かわれるわけです。あの人との思い出を選ぶんでしょ。自分も人の幸せに参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네, 매주 금요일 3시 15분 파이의 타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가슴이 따뜻해지네요.